안녕하십니까. EBS 투자증권 리서치팀 윤조입니다. 브릭정가 주최한 그 바이오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 아쉽게도 좀 그 내용이 제대로 남질 않아서 오늘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새롭게 녹음을 하나 더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날짜는 11월 12일이고요. 제가 최근에 세미나 다니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좀 긴 자료인데 좀 축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내년 시장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뭘 지켜봐야 되는지 주시장에서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제목은 불확실성의 시대인데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창한 좀 얘기인데 우리가 70년대에 굉장히 불확실했죠. 그 전에 확실성의 세계에서 뭐 사회주의건 뭐 자본주의건 서로 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있다가 70년대에 굉장히 혼란을 겪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도 있었지만 석유 파동도 나고 달러 체제도 많이 흔들리고 그 세대를 겪으면서 그 이전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30년간 진행되어 왔던 어떤 체제가 흔들리고 80년 이후에 누구나 알다시피 뭐 레이건이라든가 대처로 대표되는 어떤 신자유주의 시대, 또 세계화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결국 그 잉태됐던 초기는 뭐냐면 70년대에 결국 우리가 이제 정치 우리 그 유명했던 키신저란 분이 있죠. 그래서 키신저란 분이 결국 그 새로운 질서를 설계했었고 그 결과가 80년대 이후에 교역으로 늘어나는 세계화 시대였죠. 그 쉽게 말해서 80년대에 와서 중국이 시장이 열리고 미국과 협조 관계가 생기면서 경쟁이 가속화가 되었는데 아마도 그 30년 사이클이 그 지난 금융위기 때 한번 흔들리고 아마 그 연속성상에서 현시가 있지 않나 봐서 제목을 좀 처음에 좀 두서없이 시작을 했는데 70년대를 생각하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좀 약간 진행은 됐지만 제가 이번 미국의 선거 이전부터 많이 강조했던 게 그 앞으로 위험 자산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봤을 때 결국 불확실성이 가장 증폭됐을 때가 기회일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였냐면 오히려 선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고 언제 백신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공교롭게 오늘 11월 10일 이 시점에서 보면은 결과도 나왔고 바이든으로 그리고 백신도 최근에 저희 화이자의 백신이 나오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번 또 저와 같이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가 위험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과 불확실성이 다르다는 거는 나이트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했던 개념인데 여하튼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아직 완전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기회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고 나면 기회는 사라진다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정해지고 주가가 아무래도 그러면 올라오겠죠. 그게 언제일까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뭐 1분기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는 굉장히 그 주시장이 좀 매력적인 구간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그림은 아마 저번에 강연회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상기시켜드리면 그게 이제 화면 남아있진 않지만 여하튼 9월 이후에 지수는 이게 코스피고 그 다음에 아래가 코스닥인데 하여튼 9월 한 중순 이후에 계속 빠져있던 A타입의 유형의 기업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굉장히 중소형주가 많이 있고요. 기업의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해 있는 기업들 B타입은 소위 가치주 스타일이 많습니다. 무슨 케미칼 주식도 있고 은행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8월, 9월, 10월에 바닥을 끼고서 올라오는 형태. 이 두 가지 스타일들이 굉장히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의 시장이 아마도 연말은 이어질 거로 보고 연초가 되면 좀 더 대형주까지 움직이면서 지수가 여기서 한 2600 이 정도까지 한번 전진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순환과 주기라는 건데 이게 좀 긴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다 소개하면 좀 길고요. 주요 몇 가지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보면 경제학에서는 이제 순환이라는 걸 얘기 많이 하죠. 경제 순환, 경기 정점에서 뭐 저점이 어디냐, 뭐 순환 경기가 뭐 화랑기다, 불황기다, 뭐 확장기다, 뭐 이런 순환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좀 주기성을 갖냐에 관한 거죠. 근데 사실 경제에서 그렇게 신뢰하진 않죠. 어떻게 규칙적인 주기가 있겠냐는
당연한 퀘스천이 드니까. 근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런 주기를 많이 따졌죠.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10년마다 위기 온다 그래가지고 10년 얘기하지만 10년 사이클부터 지글러 파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60년 사이클을 뭐 컨트라이프 파동이라고 거기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제가 좀 요즘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좀 장기 전망을 간다면 이런 큰 기술의 변화 시점에서의 순환이 아닐까? 이 부분은 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이클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지난 2000년대 사이클을 기억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결국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해가지고 불균형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가 굉장히 화랑이었는데, 그 시대는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2000년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결국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가 바로 세계화의 절정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싸게 생산하고 미국이 이걸 소비해주면 미국이 그 남는 잉여로 기술 개발을 해서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근데 그게 이윤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체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사실 스티븐 로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결국 이게 지나고 나면 지투 불균형이라는 유명한 책인가,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15년에 우리나라는 번역 때 나왔지만 여하튼 재균형의 개념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거창한 얘기예요. 재균형은 중국이 내수적으로 많이 가는 거고, 이번에 보면 중국 보면 이런 정책을 발표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요즘 궁금해하는 내용은 민주당이 집권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낫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의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무역 수지 적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소비가 좀 올라오고, 아래 보면 중국의 생산이 올라오니까 다시 2000년대로 가는 거 아니야 말을 하고 있지만, 위에 이제 왼편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트럼프 때, 오바마 때부터 해가지고 쉘이 되면서 미국의 석유의 무역 수지의 적자는 완전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무역 수지 적자는 엄청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누군가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미국이 이전소득 정책을 취해도 그 이익을 중국의 기업이 가져간다면 미국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과거에 보면 이렇게 또 적자를 용인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한쪽이 클린턴 때고 오바마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집권을 합니다. 클린턴 때도 보면 주택대부조합 탓이라고 미국에서 터지고 난 뒤에 집권을 했었고, 오바마도 금융위기 직후에 집권을 하죠. 항상 위기 상황을 살려야 되니까 재정을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합니다. 재정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재정 수치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보면 통상과 재정이 데칼코마니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을 올리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이익은 줄어들 거죠. 세금을 걷는 만큼.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보면 법인세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아마 부채 한도 협상과 더불어서 한 3월 이후에 시장에서 좀 더 이슈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조건 바이에올드 전략은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특히 공교롭게서 민주당 집권기에 한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간 적은 없어요. 공화당 때 많이 올랐지. 이게 이유는 심플합니다. 민주당은 정책을 항상 이렇게 좀 보이지 않게 가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막 시끄럽지만 민주당 아마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민주당 집권기에 항상 통상적으로 덤핑 관세 축이 많았어요. 여러분 슈퍼 300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클린턴 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다 그 영향을 받았고, 항상 민주당 집권기에 이머징의 약한 골이 터졌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에 혹시 금리 올린 나라들이 있으면 이머징 국가 중에서 그런 나라들은 내년에 가을쯤에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결론 드리면, 아까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제 결국 알브레이스 책에서 제가 인용했던 건데, 불확실성 시대에서 이제 확실성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왔고, 크게 본다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어디에 투자가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주도주인데 재밌는 게 미국의 테크 투자가 거의 50%가 넘어갑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후의 사이클의 중심은 이런 테크 투자에 관한 것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련된 산업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 연장선상에 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뭐 미국이 바이든이 되고 누가 된들 중국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앞으로의 헤게모니 싸움의 중심이 바로 기술 패권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 상대 가격인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아까 콘트라트 파동을 생각해 보면 여하튼 중간재 가격 완성 지금 가격이 상대 가격 순환 국면에 들어와 있고, 순환 국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증가가 이제 마지막 이제 파트 1의 결론인데 바로 M2 증가율입니다. 여러분 딱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무진장 풀렸구나. 무진장 풀렸다면 지금은 구조적 저금리하에서 물가에 대한 인플레 기대가 없지만 내년 하반기가 돼서 경제가 좀만 나아져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의 공포에서 좀 더 벗어나고 오히려 경제가 장기금리라는 게 경기인데 좀 머리를 들면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도 뭐 보험사분이랑 점심 먹으면서 계속 이 얘기하면서 지금 거의 1시간 반 얘기하다 왔는데 그냥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는 것보다 시장금리가 움직일 시기가 다가왔냐 물어본다면 다가오고 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국채 10년이 0.97 수준까지 왔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1% 넘어갈 것이고 내년 가을이 되면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 있을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당연히 물가가 움직이는 순간 바로 이 M2가 움직이는 거죠. 거래가 되고 수산되는 순간 떠오르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오면 문제가 없는데 수요가 받침이 안 되면 바로 이 70년대 상황이 오는 겁니다. 70년대 기업을 좀 되돌려 보시면 아까 갈브레스의 불확실성의 시대책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렸던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걸 아시겠지만 그 금리 방향성이 중요한데 당연히 경기를 봐야겠죠. 금리는 경기니까요. 기저효과가 내년 반영되기 때문에 좋아지죠. 다 좋아진다고 전망치도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경제 전망 경로를 보면 6월에 비해서 9월에 OECD 경제 전망의 경로가 훨씬 좋아졌는데도 과거의 경로로 못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MF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IMF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고 금융위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단적으로 IMF는 이제 영화를 많이들 보셔가지고 다들 아시더라고요. 영화 때 보면 그 전에 우리나라는 막 대출 받고 뭐 어음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죠. 그리고 중소기업 많이 망하고 대기업으로 재편됐고 금융위기 뒤에도 많은 금융기관이 또 재편됐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재편이 되기 어디가 재편되고 있죠? 굉장히 약한 고리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부터 어쩌면 그 약한 고리들이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상태로 완전한 레벨이 올라설 수는 없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인플레 얘기하면서 수요가 따르면서 인플레이션 나면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안 따라줄까봐 걱정이라 했는데 그 레벨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파트 2에서 다룰 내용인데 그럼 페이지를 좀 뒤로 앞으로 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금리로 본다면 그냥 베이스로 완만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그냥 아주 아름다운 얘기죠. 저희들도 아름다운 얘기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반기 경기가 정말 빠르게 좋아지면 시나리오 2도 있을 수 있어요. 3는 아닌 것 같아요. 백신 나오게 됐으니까. 근데 저는 시나리오 2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이 YCT를 통화가 뭐라가 통제를 할 텐데 그게 통제가 안 됐을 때 상황이 되면 너무 좋아지면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저도 어깨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기대값으로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뭐 제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강연하니까 좀 답답하지만 세미나 가서 주로 항상 강조하는 거고 저희 하우스가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은 금리 방향성을 보셔야 되고 만약 재테크 측면에서 본다면 부채 많으신 분들은 내후년쯤부터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마 국가별로도 내후년쯤 되면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굉장히 달러 부채 많은 나라는 힘들어지는 거고, 개인들도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시장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부채 많은 사람들은 한계 상황이 많이 갈 것이다. 그러면 빚이 많으면 빚부터 갚아야 된다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말을 좀 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화이자가 나왔어요. 엄청 잘 나온 겁니다. 다 생략하셔서 여기서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화이자는 엄청 잘 나왔고요. 잘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은 확대는 픽아웃 될 겁니다. 왜? 아까 M2 질감이 막 올라온 거 보여드렸죠. 당연히 왜 그 돈을 풀었죠? 코로나 때문에 다 큰일 나가지고 풀었는데, 코로나가 잡힌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유동성은 픽아웃 되죠. 이거 너무 상식인데 사람들은 까먹고 있어요. 놀랍게도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뭐 미스터 마켓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군중을 비해 있고, 저희 그 레밍처럼 움직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군중들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지금 유동성 확대가 픽아웃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반기에 상당히 조심들 하셔야 된다. 계속 제가 하우스비로 강조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게 때문이에요. 금리를 고려하면 정말 인플레이션 고민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 사람들 지금 잘 안 와닿고 있는데, 최근 보면 의외로 곡물 가격도 오르고 막 이상하죠.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메시터 마켓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조용히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연동제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수준이고, 잘 봅시다. 근데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기업 이익을 보면 이게 아주 심플한 그림인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익의 함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년 뒤에 금리와 실적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뭐 주가가 막 3천 간다고 하는데 이익이 못 따라준다는 거죠. 이익이 못 따라주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실적들 보면 판관비 줄이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내년 쉽지도 않아 보이고, 그래서 앞서 반영해온 주가를 어떤 식으로 이거가 확장될 수 있을까? 만약 저를 접해오신 분들은 당황하셨을 거예요. 누구보다 올해 강하게 강세장으로 외쳐왔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12월에도 주식사라고 계속 외치던 사람이니까, 10월부터. 근데 내년 상반기는 잘 빠져나가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 느끼게.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177조입니다, 내년에. 나올까요? 올해가 128조예요. 올해보다 이 정도 늘어난다?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117조는 2017년 한국이 기록했던 최고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때 2,600을 갔었죠. 그러니까 2,600 정도 열어둔 것도 2,700 정도도 그때 생각하고 열어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여하튼 추정치 변화를 보면 이렇게 지수를 많이 열 수는 없다, 이익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올라가면 한 2,700, 밀려도 한 2,200 이 정도 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상반기 내로 백신 개발로 인해서 재정 지출 추가 모니터 둔화될 겁니다. 만약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 이렇게 재정 같은 거 지출을 줄여야 돼요. 왜냐면 빚이 많으니까, 지금 다들 부채가 많기 때문에 마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가 되면, 사실 이게 내년에 특히 이머징 시장 함부로 투자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힌트 드리면, 올해 연말에, 올해 말까지 금리를 올린 나라들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뭐 금리 높다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돈이 빠져나갈까 금리를 올려야지만 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신용이 안 좋으면. 그러면 신용 안 좋은 사람들한테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금리가 딱 움직이는 순간 보통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빚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상당히 흔들립니다. 그게 2022년 정도일 것 같은데, 21년 잘 넘어가면. 여하튼 지금은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 사실 우리 브릿지 경제 분들한테 좀, 원래 처음 거는 좀 바이오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그냥 통합적으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보여야 됩니다. 저희가 바벨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 그림도 솔림이야, 솔림. 미국의 S&P 500을 대표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정 종목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랬을 때의 특징은 금리가 낮았을 때예요. 보시면 금리가 낮아서 같이 움직이고 쏠리는데, 이게 곧 해체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이면 굉장히 동행하던 것들이 차별화를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EM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다 안 망해요. 그때는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금리가 움직이는 순간 약한 고리의 나라들이 흔들리겠죠. 섹터도 약한 고리에 있는 섹터는 흔들릴 거고, 개인은 어떻겠죠? 개인도 신용이 약한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다 버텨왔다면. 그게 차별화 장세입니다. 역사에선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다시 있네요. 제가 계속 바벨전략 가장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 하면, 이거 한 2달 이상 제가 쓰던 PPT 화면인데, 자동차로 도망가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자동차는 갖다 팔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특히 기아차는 이익률이 거의, 점유율이 미국에서 현대차에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와 공연에 오시면서 탑픽을 항상 자동차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 미국에서 보면은 인센티브라고 해서 딜러들 자동차 팔 때 그 차 한 대 팔면 인센티브 받잖아요. 그런 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거죠. 텔러라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좋고요. 가치주 스타일에는 금융 중에 은행 같은 거 좋은 거, 화학 같은 거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서는 이제 좀 흔들리겠지만, IT 하드웨어는 괜찮은 삼성전자 같은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럴 때 방어가 되면서 해볼 만하다. 바벨로 보면. 이쪽으로 집중하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의 주도주였던 소위 그런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만약 이게 완전히 부러져면 잠깐 끝난 겁니다. 과거에도 주도주가 완전히 끝나버린다. 이번에 예를 들면 카카오, 네이버, 바이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아마 상당 기간 고생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박스권 흐름 정도 나오면서 에너지 진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주도주가 무너질 때는 시스템 리스크 나올 때입니다. 2007년 금위기 터질 때 구경제 무너졌었고요. 2011년에 뭐 하정자 무너졌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역사적 교훈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약간 어려운 얘기를 또 하는 게 요즘 이거 많이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ROE라는 게 뭐냐면 뭐 PER, PBR,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얼마나 얘네가 돈을 잘 버냐, 이 ROE라는 데이터예요. PER과 PBR도 ROE로 연결돼 있고 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반도체를 제외하면 ROE가 1%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제가 한계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금액 지속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데, 이건 안 바뀝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한국에서 이제 이런 거죠. 아, 저 주변에, 참 슬픈 얘기인데, 내 주변이 잘 산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느껴오잖아요.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좋아지는 쪽에 있는 거에 좋은 기업들에 한해서만 투자를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거고, 힘들어진 거 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경제의 특징이고, 여기가 뭐 짧게 오늘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산업을 잘 찾아서 또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금리가 움직이면 가치주는 좀 회복될 것 같고요. 가치주는 뭐 그냥 싼 주식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시총 비중을 보면,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서 시가총액 그 어떤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니까, 보면 저 밑에 IT 반도체 제외하는 것들도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조선화학청강이 좀 돌아서 그렇지만 이게 과거의 지위를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만약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자동차나 IT 중소형주 개인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좀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그리고 그 외에는 가치주 개념들이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목 장세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이게 그림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요 옆에 위에 있는 그림 보면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수익률 차이가, 중소형주가 이길 때가 뭐냐면 놀랍게도 상위 5개 기업으로 이익이 다 걔네만 돈 벌 때예요. 이거는 제가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제가 원래 세미나 이 내용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그 기업에 관련된 중소형주들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자료에는 좀 나와 있는데, 여하튼 결론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 좋아지는 사업들이 되게 소수화될 때 중소형주가 좋구나. 그게 아마 내년일 것 같고, 이게 비슷한 애가 2005년
2015년 공교롭게도 다 홀수회였네요. 농담처럼 짝수회는 좀 쉬고 홀수회 좋다는 논리할 때 사이클 중에 하나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이유는 아니었는데 내용은 이 부분이다. 이게 사이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오늘 좀 아쉽게 이렇게 마무리 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주식을 그래도 갖고 넘어가라. 왜? 2021년 1, 2월 달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그때 잘 하고서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나서 뭐 제가 신은 쪽집게는 아니지만 뭘 보셔야 되냐면 이후에 결국 정상화되는 속도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정상화되는 속도가 그냥 빠르면서 레벨이 아주 경기가 좋아지다가 빨라진다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이 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도 장이 좋겠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 이유는 뭐냐면 이미 글로벌 경제 그렇게 되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코로나가 좀 해결되면 여행사들이 이제 좀 가능성이 생기죠. 그런다고 내년에 여행들 많이 가실까요? 내년에 예전처럼 일본 도쿄 여행 가고 패키지로 막 동남아들 다 가고 이럴까요? 아마도 내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레벨입니다. 그게 확인되는 거는 그 다음에나 그 다음 해일 거기 때문에 내년은 그거에 기대감이 올라오다가 그만큼 도달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방향을 보고 베팅할 때는 지금이지만 레벨을 보고 고민할 때가 두 번째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업종 전략보다 종목 장세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강세장이 소라고 하면 소의 꼬리를 쫓아가는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보다는 닭의 머리야. 소고기 먹는 게 아니라 닭이라도 자주 잡아먹자. 그래서 그런 식의 것이 제안드리고 싶고 아마 제가 여기에다가 그 바이오를 좀 붙여 설명한다면 바이오 내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좀 간헐적인 어떤 그런 그 기대가 살아있는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오늘 좀 내용상을 좀 생략을 했고요. 앞으로 다음에도 좀 기회가 된다면 좀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잘 결단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하신 사항 있고 그러시면 저희 회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